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의 인지 과정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학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상황,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외부에 어떤 자극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뭐 인강을 들으면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감각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 청각 기능을 통해서 내가 그 자극을 정보화 시키는 거죠. 정보로 바꾸는 거죠. 자극을 정보로 바꾸는 것을 이제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기억을 잠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보화되어 것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겠죠. 그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소리에 내가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 잡담 소리나 운동장에서 들려지는 소리, 이것이 동시에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수업에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에만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주의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선택적으로 주의한 그 정보들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각화라고 합니다. 그 지각화는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 정보는 이제 자급기억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해마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자급기억은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알았던 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면 삭제돼 버리는 그런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가 된 정보들을 빨리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 넘기는 과정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 부호화 과정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뒤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호화된 이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장기 기억은 용량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이제 정보들이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 기억이 이제 기억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인출을 할 수 있겠죠. 밖으로 말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인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어떤 인지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학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급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이 부호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은 자급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급 기억은 용량에 제한이 있고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급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많아지면 그 자급 기억 속에는 포화 상태가 일어나고 인간의 뇌는 폭발 직전에 어떤 열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급 기억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범주화입니다. 자급 기억에는 한 7가지, 평균적으로 해서 7가지 정도의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개의 정보보다 어떤 유의미한 정보들끼리 묶는 7가지 정도의 주머니를 만들면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면 개, 고양이, 호랑이라는 단어들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것보다
포유류라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속에 개, 고양이, 호랑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주머니 속에는 다른 정보들을 또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범주화를 만들어서 정보들을 많이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의 이제 방법인데, 자동화는 정보 처리를 생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작업 기억이라는 바구니가 있다고 칩시다. 이 바구니 안에 1번의 정보가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2번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1번의 정보는 정보 처리를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랬을 때 이 1번의 정보가 처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경 지식에 1번 정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떤 그 정보가 있으면 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1번의 정보는 바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고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는 겁니다. 1번의 정보가 처음에는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도 내가 부여하지도 못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낯설지 않는 어떤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부화 작업입니다. 이중부화 과정 그 방법은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장기 기억은 시각화된 정보를 빠르게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책을 보고 정리를 할 때 도표를 그린다거나 마인드맵으로 내가 이게 최종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이해하기가 빠를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극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극 기억은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라지기 이전에 장기 기억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죠. 그 부호화를 좀 빠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화 전략을 활용을 하는데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화 전략입니다. 정교화 전략은 내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배경 지식과 연결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 짓냐면 어떤 사례를 통해서라든지 유추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교화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 x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x라는 미지수를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문자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x라는 것으로 x제곱, x세제곱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2개 곱해졌을 때 거듭제곱이 되고 3개가 곱해졌을 때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례를 들어서 그 개념을 x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교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화 과정입니다. 조직화 전략인데 이거는 범주화, 구조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정보들을 내가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시대에 유물도 되게 많잖아요.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고 되는데 그런 유물들을 내가 하나씩 기억을 하기에는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유물이 있고 초기 시대에는 어떤 유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시대별로 범주화 시켜서 그것을 학습을 했을 때 이해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맥락화 전략입니다. 맥락화 전략은 어떤 상황과 연결을 짓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기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초등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더하기 빼기를 설명을 할 때, 만약에 5 더하기 2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영희가 사과 5개를 가지고 철수가 사과 2개를 가졌는데 이것을 합하면 몇 개일까라는 어떤 상황들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빠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맥락화 전략이고요. 심상화 전략은, 심상화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한번 그려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각화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정보들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약에 공부를 1시간 정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거나 정리해보는 그런 전략을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호와 전략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료화 전략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설단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말을 조금 나올까 말까 알 듯 모를 듯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설단이라는 것은 혀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 끝에서 맴돌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직화 전략이 부족했을 때는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범주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에 속한 것 같고 저것이 여기에 속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깔끔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학습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그리고 맥락화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활용 문제라든지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개념들은 잘 알고 있는데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화 전략이 부족했을 때는 주요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참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또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심상화의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의 결과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적당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이해와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지를 알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호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부호화 과정은 자급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인데 이때 학습자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노력이 학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